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300명대입니다. 연일 2,000명 넘었을 때가 있었는데 확산세가 조금 꺾인 것인지 아니면은 주 초반에는 원래 확진자 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인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소아,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접종 권고 나오기도 했었죠. 전반적인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4단계, 뭐 다른 지역도 4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지금 확진자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네, 지금 확산 추세를 보실 때에는 하루하루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추이를 놓치실 수가 있고요. 예.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다행히도 최근 2주 정도는 확산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 상황을 평가를 해보면 네. 백신 접종 속도와 델타 변이 전파 사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참여가 있었고 지금 평가를 해보면 델타 변이의 전파 능력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1.7배이지만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전파 능력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시간을 버는 사이에 접종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네. 9월 중순 정도가 되면 그래도 확진자가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세로 보면은 한 1,300, 1,500 이렇게 나왔던 게 9월 중순쯤 되면은 좀 유의미한 수치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주초를 보시게 되면 1,300에서 1,500명 정도 나오지만 네. 또 주중이 되면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하면 1,7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소폭 100명 내지 200명 정도는 감소할 수는 있지만 네.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 정도 지속 가능한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경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역학조사라든지 접촉자 추적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확진자의 규모가 줄어야지 그 비율도 따라서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질병청에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근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확진자 자체가 매우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네.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2,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은 우리가 7월 초 중순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네. 그래도 지금 그 중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를 평가를 해보면 3차 대유행 때와는 비슷한 중환자 규모를 보이고 사망자 숫자는 훨씬 더 줄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백신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확진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3차 대유행 대비 수배 이상 늘어났지만 사망자와 중환자는 3차 대유행 정도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먼저 한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낮아진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서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아닌 숫자만 보게 되면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이게 반영이 돼 있는 수치라고 한다 그러면 20, 30대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이 그럼 좀 걱정이겠다 싶은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에는 아직 백신 접종을 못한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절대적인 확진자 숫자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의 차지하는 연령별의 비율을 봐야 됩니다. 같은 2,000명이라고 하더라도 3차 대유행 때 2,000명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는 고연령층도 계실 거고요. 네. 지금은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접종하지 않은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비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종하지 않은 20대, 30대의 확진자 숫자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20대, 30대는 예전보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훨씬 더 늘어난 현상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비례해서 이게 보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조정안이라든가 추석 때 어떻게 방역할지 여기에 대한 것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라든가 방역 다 보고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방역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거리두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좀 생각하세요? 이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게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률과 어느 정도는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백신 접종률과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덴마크처럼 한 번에 모든 조치를 푸는 방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접종률이 영국과 덴마크처럼 높지가 않고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한 요소인데 방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보다는 잘 되었기 때문에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접종률이라고 하더라도 집단 면역 수준은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위험 인식에 대한 정도 차이가 큰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3만 명씩 나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 많이 줄어서 5천 명, 4천 명이 나온다면 예전보다는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다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점차 증가한다라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방역 완화, 그다음에 거리두기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순차적으로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게 있었으면 여쭤봤는데요. 감염되고 난 이후에 항체 형성하는 거하고 백신 접종한 것으로의 면역 이게 형성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면역 형성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보다 백신 접종에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항체가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감염되거나 백신 접종하거나 네. 거의 동일하게 면역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백신 접종 관련한 인센티브 같은 거 이제 정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모임에서 백신 접종하고 2주 지난 사람들은 그 인원수 체크하는 거에서 이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순차적인 백신 인센티브의 제공 같은 것들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지금 방역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런 방향에서 백신 접종이 2회차까지 완료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만한 방역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에서는 가족 간의 사적 모임인데요. 네. 가족 간의 사적 모임이 다른 외부 활동과 일상생활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에 백신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을 만나시는 상황일 텐데 네. 2차 접종까지 그때 되면 완료가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사람들의 모임을 막는다면 어떻게 다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네.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칫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다녀도 돼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마음대로 다녔죠. 뭐 안 다닌 적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왠지 막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는 그래도 괜찮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이 신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하지만 네. 국민들께서는 본인들께서 평가하시는 위험 상황에 따라서 직접 활동을 조절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을 완화하고 코로나19가 끝난다라는 신호를 제공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부에서 여러 목표 얘기를 하고 뭐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추석 전에 전 국민 70% 1차 백신 접종 이거는 지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백신 공급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개인적으로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위험군의 2차 접종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하지만 1차 접종을 먼저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차 접종을 먼저 하는 것에 따른 고유한 장점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추석 전에 70% 1차 접종이 달성이 되려면 결국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나라의 접종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0만 명 이상 접종할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만 잘 공급이 된다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31일 0시 기준으로 1차가 56.54%, 2차가 29.64%, 이제 2차도 30% 지금 거의 육박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젊은 분들 지난주 목요일부터 접종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더 아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네,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받는 그런 작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면역 반응이 조금 더 활발한 정재훈 교수님. 전화 연결 상태가 썩 좋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전화를 다시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좀 꺼주세요. 예, 중간에 연결 상태가 좀 썩 좋지를 않아서 정재훈 교수 다시 좀 저희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젊은 분들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차 접종은 우리가 56.54% 2,9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고 2차는 1,500만 명 29.64%가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정재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다시 좀 전화 연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하다가 이제 전화가 좀 끊겼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상 반응이 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 반응을 활용한 체계이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활발한 젊은 층에 있어서는 경증이나 중증 이상 반응이 더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접종 초기여서 자세한 자료가 존재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해외 자료라든지 우리나라의 초기 접종 자료를 보면 젊은 층에서 이상 반응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모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상 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중요하고요. 예.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상 반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떨 때 신고하고 어떨 때는 기다리면서 지켜보실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반응은 그러니까 몸이 백신을 통해서 무언가 반응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네,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 접종 후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중증 이상 반응으로 넘어가서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야 되는지를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세 미만 그리고 임신부는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 권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9411님도 임신부는 감기약도 안 먹는데 백신을 맞으라고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임신부에 대한 접종 여기에 대한 권고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정 내리게 된 배경이 좀 있을지요?
네,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근거가 축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임산부를 대상으로도 연구도 수행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접종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신 분들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임산부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태아에게 안전한지, 그다음에 산모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을 하신다고 해서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조산이나 사산의 위험이라든지 임산부에게 가해지는 건강의 위험이 더 증가한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다는 게 안전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효과의 측면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특히 임산부는 면역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오히려 태아와 산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안전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네. 효과에 있어서는 특히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는 게 접종을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가 높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 말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의료진들,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접종을 시작했는데 6개월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 부스터샷 10월부터 뭐 4분기부터 실시할 거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렇게 되면은 백신 수급 계획의 시장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부스터 백신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델타 변이가 등장한 것처럼 그 다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스터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과를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기 위해서 부스터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부스터 백신 접종을 2회 접종 완료하고 언제 접종해 주는 게 가장 좋은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연구 결과로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이에 접종을 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한다면 벌써 한두 달 정도 뒤부터는 부스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간격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부스터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접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 시기가 뭐 꼭 6개월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 2회 접종이 전 국민 대상으로 완료가 되는 시기가 10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11월부터는 가장 먼저 접종을 하셨던 고위험군들부터 부스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의 백신을 계약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백신 도입 물량들이 11월, 12월에 도입이 된다라면 그 물량을 활용을 해서 부스터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스터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 접종은 2번이 필요하지만 부스터 백신 접종은 한 번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 물량 확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1회 접종보다 2회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는 백신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3회 접종했을 때는 이상 반응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이건 어디서 정보를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 제가 좀 여쭤볼게요. 백신 맞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건 언론에서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는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신데 백신 맞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일단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신고와 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백신의 이상 반응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드려드리는 간략한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하루에 다 접종을 동시에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다음 날과 다다음 날에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실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고나 건강 문제가 발견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인과관계를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요. 백신 접종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한 평가를 거쳐서
평상시에 발생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 사망 사례라든지 중증 이상 반응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3건 정도의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 사례가 있었고요. 현재까지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신고이고요. 시간적인 선후 관계만 있는 것이고 인과성에 대한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